컨테이너 터미널에서 65m 높이의 크레인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용 바구니에 탑승하고 있던 60대와 50대 등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향소가 아직 철거를 안 했나 보죠? 예, 저희도. 네. 아, 여기구나. 이곳 상가 건물 1층에는 임시 분향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쿠안 씨. 그는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아파트 외벽 시공이 한창이던 작년 7월. 쿠안 씨는 25층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했습니다. 여러 겹의 추락 방지 그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크레인에 매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고정철물 해체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갱폼 안에서 작업을 하던 베트남 이주 노동자 2명이 이 해체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추락하면서 그 갱폼 안에서 같이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아파트 외벽을 만들 때 쓰는 철제 거푸집 갱폼. 갱폼을 해체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정한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크레인에 갱폼을 고정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안전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작업 공정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일단 선작업을 시켜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은 매달려 있을 수 있어도 그냥 이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제대로 크레인에 걸려 있다. 이제 작업해도 된다. 뭐 이런 상호 간에 이런 신호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크레인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아파트 10층 공사 현장. 갱폼 작업의 안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2톤 넘는 거푸집 무게를 지탱하는 볼트도 대부분 풀려 있습니다. 손으로 잡아 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추락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푸집은 크레인과 결합하기 전엔 부품 해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인양 중인 건설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해 국내 노동자가 기피하는 공정. 이 단계에 투입되는 전체 인력의 약 30%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작업이죠.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갱폼 작업하는 사람들, 콘크리트 붓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하죠. 힘드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쿠안 씨의 아내 레티화 씨는 원청의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3개월 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Hai đứa hai chị em ăn cơm thôi à? Con thi được mấy điểm? Em được 8 điểm. Em thi được 8 điểm à? Con dừng nè. Nói to lên. Con dừng nè.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지만 회사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 생각입니다. Em nói là đi sang theo công việc của ba thôi. Chứ còn không nói. Chưa nói là ba mất. Chắc mai mốt sau này về rồi em sẽ nói.
레티화 씨에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Dạ, lúc anh ấy còn sống thì anh ấy có nói với em là anh ấy cột sắt, dạ, là làm ở dưới, nhưng mà cái lúc mà chồng em mất thì rơi cái độ cao như vậy. Em nghe cái bạn đó, cái bạn làm chung tổ với chồng em có nói là hôm đó là không phải công việc của anh, cái trong tổ đó hình như có nghỉ mấy người, xong rồi họ mới kêu chồng em ấy là làm cái công việc đó. Xong rồi anh đó nói là chồng của lúc đầu chồng em sợ độ cao, tại vì không có làm quen, cho anh ấy sợ rồi anh ấy đi vào. Xong rồi cái người quản lý là cũng lại quát, nói là hôm nay phải làm cái đó. Cho nên lúc chồng em ra thì vừa ấy, lúc chồng em ra thì vừa khoảng tầm 10 phút là vừa té luôn. Đó, em thấy cái bạn trong tổ đó nó kể lại với em gái. 쿠안 씨가 갱폼 작업에 갑자기 투입됐다는 레티화 씨의 말은 사실일까? 레티화 씨의 주장에 대해 원청인 건설회사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원청 회사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산업 현장. 이주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약 7배에 달합니다. 아산 이주 노동자 센터. 이곳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건 집어넣고 나와서 누르면 꽝 하는데 갑자기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헷갈려가지고서 들어가는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손 중요합니다. 맞죠? 손가락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일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안 하면 괜찮은데 빨리빨리 하는 문제. 빨리빨리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손가락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들의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 Я где работала, где было небезопасно, я оттуда уволилась, потому что там очень сильно пахло антикоррозийной жидкостью. Изначально меня не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 там вот такой сильный запах. Я сама приносила маску, обычную маску одевала, а специальную маску мне не давали. 주먹을 잘 쥐지 못하는 한 남성.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굽혀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쌓여있는 합판이 손을 덮쳤다고 합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영구 장애가 생겼습니다. 산재 처리는 받았을까? Wala po eh. Wala po. Yun lang po 70%. Wala po siguro kasi sa case ni Edward, yung kasama ko dyan, nasugat dito eh. Kung ilang stitches yung ano niya. Eh, hindi naman siya binigyan. Pinag-absent lang siya ng ewan ko kung mga 3 days, 4 days, nag-ano na siya. Eh, ilang stitches yung nahiwa sa kanya. 부상을 당한 후 그는 다른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Naatrasan nung amo ko yung conveyor, naatrasan ng chiketsa, tumama sa likod ko. Kasi nakatalikod ako, nagpre-press machine ako. Tumama na lang yung conveyor sa likod ko. Hindi ko alam. 지난 20년 동안 이주 노동자 센터를 운영해온 우삼열 소장.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 환경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사업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피해의 사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책임의 무게가 덜한 이주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노동자 쿠안 씨가 사망했던 아파트 건설 현장. 레티화 씨가 마지막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쿠안 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겁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산업 현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수록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장치들은 없는 상태가 더 지속될 것이고, 그러면 현장의 위험은 더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노동권 사각지대가 넓어진다는 말은 한국인 노동자들 역시도 똑같은 위험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어떤 생명 안전에 있어서 차별을 둘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신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 비단 외국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1년에 2,200여 명, 중대재해 사망자는 약 600명에 달합니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고도의 기술도 엄청난 돈도 아닙니다.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안전 난간과 추락 방지 그물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제때 설비를 점검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땐 같이 하도록 지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가 현장에선 왜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근로자 10,000명당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조선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저녁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나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2일,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도 못 듣고 원청의 사과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으면은 장례식장이니까 막 장례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길게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있어야 되지? 막 옆방에서 울고 곡소리 들리고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저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주도문으로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힌 현대중공업. 가족들은 원청이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저씨 동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고가 이렇게 해서 났을 것이다. 무슨 작업이 있었는데 현대 측에서 원인 파악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문제 없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되고 무리하게 구축물 이동 작업을 지시한 게 아닌가. 우리 아저씨가 너무 억울한 죽음이구나. 사고 당일 현대중공업에서는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부유식 원유 설비 시설을 탑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이 구조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바다 쪽으로 이 크레인이 들기 더 쉽도록 이제 이동을 29.8m를 이동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 블록을 옮기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9,000톤이 넘는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 고인은 이 작업을 담당하는 사회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작업은 어두워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 15분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수천 톤의 설비가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구조물 아래서 작업하고 있던 노동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2월 3일 날 사전적으로 웨잉을 하는 그 작업에서 일부 사고 내용이 감지됐던 내용이 있고요. 사고 발생 9일 전
현장에선 설비의 무게중심을 잡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유압잭이 파손돼 전부 교체를 했는데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어떤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공정이나 비용 그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됐던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구조물 이동 작업 일정표에 따르면 웨잉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일정은 지연됐습니다. 당초 8일이었던 구조물 이동 작업은 나흘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1차 사고를 수습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 조치나 관련된 걸 확보한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아니면은 기술적 문제나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강행했던 현대중공업이냐, 저는 그게 이 사고의 주 요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촉박한 공기에 맞추느라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작업이 진행되었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답변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선박 수주 세계 1위, 오랜 침체를 겪던 조선업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조선소에서 노동당국이 조사했는데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나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50톤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40대 A씨가 하나오션 크게...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다쳐 병원으로 협력업체 소속 30대 잠수부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올해 1월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 조선소. 한화 본사 앞에서 조선소 노동자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시스템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무 관리라든지 이제 안전 관리라든지 이제 현장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1월 24일 물속에서 선박에 붙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망한 채 발견된 30살의 하청 노동자.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인력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1잠수사, 1보조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장비나 출입 절차, 작업 방법, 뭐 인력, 뭐 무자격 이 관련돼서 정확히 하나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백모 씨. 잠수업체가 아닌 발판을 설치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거기다 안전작업 허가서에 따르면 작업자 명단에 백 씨는 없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이모 씨를 대신해 백 씨가 작업에 투입됐던 겁니다. 잠수작업 전문 사회협력업체 대표인 이모 씨. 수소문 끝에 해당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KBS에서 나왔는데요. 네. 여기 대표님 계실까요? 네, 그러시는데. 아, 저번에 1월 24일 날 그 사고 난 거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아, 대표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고 났는데 뭐가 돈 일이 있다고 뭐 나겠구만. 대표님 그때 그 제자는 작업 성인서에 등록이 안 돼 있었잖아요. 왜 대표님이 안 들어가시고 그분이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원청인 한화오션은 작업자가 다르다는 걸 왜 몰랐을까?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여러 단계에서 절차를 만들고 있지만 해당 잠수업체가 타인의 임시 출입증으로 노동자를 조선소에 출입시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조선소엔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던 숙련공들이 재하청업체로 가는 겁니다. 20-30명 정도 규모의 팀을 이루어서 한 업체에 오래 있지 않고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조선소에서는 물량팀이라고 한화오션에 약 15,000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하청 노동자들보다 다시 재하도급인 물량팀, 사회업체, 아웃소싱 노동자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하청의 작업 물량을 받아서 처리하는 물량팀. 하청의 재하청으로 임금체불 등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물량팀을 선택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25년 차 선박 그라인딩 숙련공도 2년 전 물량팀으로 옮겼습니다. 물량하고 시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10년 전 시급하고 지금 단가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제가 10,000원 받았거든요. 지금 뭐 1,500원에서 11,000원이에요. 시급을 할 때는 대략 한 300 정도 되는데요. 물량으로 할 때는 한 400-500 정도 돼요. 그래 당연히 사람들이 번거가 안 하고 물량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11년 차 하청업체 숙련공의 급여 명세서. 한 달을 일해도 월급이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물량팀으로 옮기는 이유입니다. 물량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2인 1조는 안 돼요. 물량팀인데 그게 안 돼요. 공장이 바쁜데 누가 2인 1조 하는 사람 여기 절대 없을 거야 아마. 공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잖아요. 일만 생각하니까 하다 보면 그냥 다치는 거죠. 안전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발판을 놔줘야 되는데 발판을 없어요. 발판 넣어야죠. 이게 키가 안 되니까는. 무용지물이 된 발판. 노동자들은 핸드레일을 밟고 위태롭게 일합니다. 넘어지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물량팀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업이 지금 호황기, 최근 2-3년에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정부나 조선소 원청이 택한 정책이 기존에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하청 구조를 확대해서 재하도급, 물량팀, 아웃소싱, 사회업체 이런 방식의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늘려서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현대중공업에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블록 이동 시 하부 작업자 미대피. 안전 펜스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커 노동조합이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 경우도 47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정규직 노조에게만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규칙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에 하청 노동자들은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하청 노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게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현실 조건을 잘 모릅니다. 겉으로만 보는 거지.
근데 그 일을 직접 하는 노동자들이 현장 가서 직접 조사부터 산보기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와 위험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이 원청에 전달이 돼서 그게 실제 현장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가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운영하는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일터의 안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될 것이란 문제의식 속에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대검찰청 앞,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서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남편을 잃은 권금희 씨.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알려서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싸울게라고 하고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직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네, 아직 제가 제 마음속에 편하게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하청 노동자였던 권 씨의 남편은 크레인의 부품을 교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국제강 포항 공장의 야적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수리하던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벨트 줄에 감겨 숨졌습니다. 수리 작업을 할 땐 반드시 크레인 가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이번에도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공장에선 아주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크레인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원을 차단해야 되는데 전원도 차단되지 않았고 안전 관리를 하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이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아래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전기라든지 이런 장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임신한 몸으로 아내는 거리에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아빠를 안아볼 수 없는 제 아이 때문에 그냥 너희 아빠가 어느 공장에 일을 하다가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 돌아가셨다는 말보다 정말 아빠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너를 못 안아주고 갔다. 근데 엄마는 아빠의 그 억울함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의 결과를 나중에 저희 아이한테 꼭 남겨서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저 사람들의 끝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지난 1월, 검찰이 동국제강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동국제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국제강이 위험성 평가도 실시, 안전보건 프로그램, 안전작업 허가 절차 등을 통해 안전조치 사항을 논의한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도도체 왜 신호수가 없는 현장이 운영이 되고 도도체 왜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현장이 운영이 될까? 그럼 이 위험성 평가 절차가 정말 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만들어진 것일까? 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공소장에 보면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문서에만 존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안전대책으로 면죄부를 준 겁니다. 변호사들 동원해서 서류만 적당히 만들어 두면은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회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를 한 것들이 전달이 되고 실제로 그게 되는지 현장에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회의 자료만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사업자들 책임을 면제해 준다. 그럼 서류만 만들 거예요. 법 집행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검찰의 불기소 결정 후 권금희 씨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권 씨. 권 씨는 제대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신랑이 하청업체에 일했지만 동국제강 안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년 동안. 그러면 동국제강에서 일을 한 건데 왜 동국제강에서 일하는 일인데 하청업체 사장하면 잘못이 있다고 하는지, 그 안에 그날의 그 사건은 동국제강 일이 아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이자 책임자인 대표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 60분은 검찰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40여 건. 그중 14건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죄가 인정됐지만 실형 선고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건은 집행유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런 어느 정도의 형량을 지금 형성해 가는 단계인데, 형성해 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건 이 법 자체가 걸려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정도의 법이구나라는 게 좀 굳어질까 봐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법원이 이런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국민으로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권이라는 헌법적인 가치뿐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근데 그걸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요. 기업에게 그런 부담을 줘야 돼요. 원청 사업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 부분들을 매우 엄격히 따져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법 집행과 판결들이 쌓이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문은 그 자체로도 산재 사고의 진실을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방호장치가 해체되어 회전축이 노출된 상태로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철근 낙하 방지를 위한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도 지정하지 않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임의로 작업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유사한 이유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고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산업재해 위험은 왜 숨겨지며 사고는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추모공원. 마혜운 씨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혜운 씨의 아버지 마채진 씨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아빠를 채진이라고 부르면서 친구처럼 지냈고 아빠가 어렵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저는. 네. 아빠가 일하는 현장도 그렇게 위험한 곳인지 몰랐고. 혜운 씨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자재 화물을 옮겨주는 리프트의 자동화 작업을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평소에는 근무하지 않는 날인 주말인데 이제 원청에서 좀 급하게 작업을 요구해가지고 그날 리프트 작업을 혼자 하러 가셨었고. 그날도 평소대로 화물용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던 혜운 씨의 아버지.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승강기가 추락했습니다. 한 2, 3층 높이에서 지금 리프트가 추락한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한 3, 4층 높이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었고 그 사고 시각이라고 추정되는 시간에 리프트가 천천히 내려가다가 화면에 사라지는 시점부터 갑자기 급 강화를 하면서 리프트가 흔들리는 게 CCTV에 찍혔거든요. 현장에 구조를 요청할 다른 직원은 없었습니다. 승강기에 깔린 상태로 혜운 씨의 아버지는 2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아프고 무섭고 외로웠을까를 생각하면 밤마다 누워서 그게 너무 제가 다 무서워요. 아빠의 감정을 생각하면. 승강기는 왜 갑자기 추락했는지, 안전요원은 왜 아무도 없었는지 혜운 씨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현재 원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 혜운 씨는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 의견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가 검찰에 넘어갔으면 혹시 조사 결과서 같은 걸 제가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정부교통부로 하시는데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수사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가지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적어도 원인을 모르고 답답해하고 있는 유가족들한테는 적어도 수사에 뭐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콕 집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사고의 원인 정도라도 좀 유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만 있다면 매일 밤마다 왜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라도 좀 덜어줄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1차로 작성하는 재해조사 의견서. 사실관계와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담고 있어 중대재해를 이해하는 핵심 자료로 꼽힙니다. 보면 현장 책임자, 관계자, 진술 내용하고 현장 조사를 직접 했다. 재해 발생 공정은 어떤 데다. 그러면 사진하고 내용, 그 다음에 공정 사진 내용 설명,
그다음에 이제 발생 경위를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작업을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의견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사에 쓰이는 자료라는 게 이유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재해조사 보고서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해조사 보고서는 그래서 누굴 처벌해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를 기술해 놓고 조사해 놓은 것이지. 공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잖아요. 중대재해 정보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느 기업에서 누가 죽고 있는지, 뭐 얼마나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 거가 좀 공개가 돼야지 좀 대안 마련이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런 그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 공개는 사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반경 5km 내 같은 업종 사업장의 법 위반이 73%나 감소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해조사 보고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합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와 사고 경위, 법 위반 사항, 범칙금까지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이 알릴수록 사고를 더 예방하고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대재해 정보는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는 사업장 명과 사망자 수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야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공표됩니다. 산재 발생 건수와 비교하면 보다 자세하지만 이마저도 1년 후 삭제됩니다. 꾸준히 자료가 누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를 바탕으로 뭐 정책도 세우고 연구도 하고 뭐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그 옆 회사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안전 의식도 일단 생기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계속 환기가 돼야 뭐 현장에서부터 안전을 지키려는 어떤 움직임이 생기겠죠.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수리 중 벨트에 몸이 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수리 중이었는데 컨베이어 벨트는 어떻게 작동됐던 것일까? 그 뭐 인터넷에 다 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요. 인터넷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쳐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방송에서 그걸 또 물어보네? 아니 지금 뭐 아직 수사 중이래 갖고 결정이 난 거는 없어요. 고용노동부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정보가 수면 아래로 감춰지는 현실. KBS에서 나왔는데 사고가 왜 났는지 아세요? 그걸 자세히 몰라. 그 회사에서 공유하고 이런 거 안 합니까?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래요? 그건 우리 파트 아니라 뭐 나는 들린 거 들었지 못 들었지. 정확히 모르죠. 우리 번호가 안 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의견서도 시민들에게 따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 이대로라면 진실은 제대로 알려질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사해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보통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보다 3분의 1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과
14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확정 판결이 나기 전 공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중대재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라며 연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번 취재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날마다 일터에서 근로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지만 피해자의 유족을 만날 수도,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조차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산재 발생 현황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죽은 바로 그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현실. 위험은 겉으로 드러나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산업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사라지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힘들지는 않으세요? 먹고 자는데 뭐 힘들고 자시고 어딨습니까? 퇴근하면 뭐 하세요? 퇴근하면 집에 가야죠. 집에? 네. 집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고. 네. 좀 이제 씻고 이제 밥 먹거나 뭐 사람들끼리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하고. 씻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날 일과 정리하고 내일 또 좀 머릿속에 좀 담아놓고 유튜브 좀 보다가 고생하셨죠. 네, 고맙습니다.